두 번의 회기. 로저스는 이 두 회기에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침묵의 패턴을 묘사하는 것이다. 첫 번째 회기는 50분이 넘는 침묵이 있었으며 3일 후 두 번째 회기에서는 약 52분의 침묵이 있었다. 짐은 약 50개의 단어를 말했다. 첫 번째 회기. 로저스는 50분 동안의 침묵에서 약 5번의 공감적 추론 반응을 만든다. 로저스는 2개의 개인적인 진술을 만들고 짐의 의미를 점검하려는 의도를 가진 반영으로 분류되는 11개의 반응을 만든다. 공감적 추론 반응의 대부분은 회기 초기에 나타난다. 이런 반응은 오늘 아침 매우 화가 나 보이는데 내 착각인가요? 부터 낙담하거나 피곤해 보이네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부분 짐 브라운은 치료적 반응이 정확하지 않을 때 로저스의 반응을 수정했다. 예를 들어 로저스가 낙담했거나 피곤해 보이네요 라 하고 말했을 때 짐은 침묵 후에 단지 비참할 뿐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고 나서 짐은 일반적으로 침묵을 유지하거나 서서히 자발적으로 진행해 나간다. 이 회기에서 주요한 개인적 표현은 초기에 나타나는데 로저스가 배려하면서 단지 막대기처럼 여기 앉아있는 건 아니에요 라고 말한 부분이다. 또한 로저스는 회기 후반에 나는 이곳에 있으면서 도움이 되려고 노력할 거예요 라고 표현한다. 반영적 반응 중 2가지는 압박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게 할지도 모른다. 첫 번째 부분은 짐이 쓸모없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에 대해 로저스가 상대적으로 긴 반영을 함으로써 발생한다. 로저스가 정확한 반영을 보이는 것에 저항적인 반응을 보이는 짐은 나는 신경 쓰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로저스는 당신 스스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울고 있는 것도 당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어떤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돼요 라고 반응하였다. 19초의 침묵 후에 로저스는 계속한다. 내가 짐작하기에 당신의 일부분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느낄 때 나는 내 평생 받아본 적이 없는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에 있는 누군가에게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여겼는데 지금 그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볼에 눈물이 흐를 뿐이에요. 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압박하면서 하는 반영은 로저스가 짐의 눈물에 다시 반응할 때 몇 분간 일어난다. 정말로 상처를 받았군요. 라고 말하고 26초 동안의 침묵 후에 덧붙인다. 그 느낌을 알았기 때문에 울고 또 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저스가 짐을 인식하고 상처받은 느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것 같다. 이에 대한 초점은 짐의 기분에 대한 로저스의 공감적 추론 중 하나에 대한 반응으로 아니요, 단지 비참할 뿐이에요 라고 말하며 수정해주는 지점에서 나타난다. 내담자의 좋지 않은 기분을 따라간 것은 물론 로저스의 이론적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간혹 내담자가 의미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내담자의 실제 언어 이면에 있는 좀 더 깊은 감정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짐이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라고 단언했을 때 로저스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느끼는군요. 당신은 완전히 스스로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는군요 라고 반응한다. 두 번째 회기. 이 회기는 대략 52분의 침묵을 포함하고 있다. 이 회기 중 로저스의 49개의 진술 중에서 19개는 반영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짐의 정서적 강렬함을 경험한 것 같았고 로저스는 이런 강렬함의 표현으로 반영하고 있다. 더불어 이 회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공감적 추론이 있다.
예를 들면 로저스는 회기 동안 짐이 당신 안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 감정 속으로 몰입하도록 자신을 수용하고 있다고 추론하고 있다. 짐은 이 말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대신에 나는 떠나고 싶어요 라고 언급하고 있다. 로저스는 당신은 떠나고 싶은 건가요? 정말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은가요? 라고 반영해 줄 뿐 아니라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 근본적인 부분도 함께 묻는다. 짐은 자신만의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해 나감에 따라 로저스는 멀리 쫓겨서 죽기를 바라는 상처 입은 동물이라는 은유를 통해 짐의 강렬한 감정에 반응한다. 대화의 일부분에서 로저스는 다시 공감적 추론을 보여준다. 이 친구가 말했던 것이 여전히 진실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것이 여전히 당신을 끔찍하게 느끼게 하고 있나요? 이 진술은 브라운이 긍정적으로 대체로 맞아요 라고 반응하고 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하려 했던 것 같다. 로저스는 회기 동안 3가지 분명한 개인적 표현을 했다. 이 중 하나는 오늘 당신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아서 당신을 좀 더 볼 수 있었는데 기분이 좋아요. 나는 당신이 손 뒤로 숨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라고 짐에게 한 진술이다. 이 회기 이후에 로저스는 이런 개인적인 반응을 한다. 나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좋지 않게 생각된다는 느낌에 대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는 덧붙인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느낀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이 매우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 구절에 있는 각주에서 로저스는 그에게 가장 색다른 반응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는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말하며 짐과 함께 그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 했다. 로저스는 다음 개인적인 표현의 순간을 통해 짐에게 의미를 분명하게 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는 당신은 스스로를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고 싶었던 것이군요.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나는 신경 쓰고 있어요. 라고 반응하였다. 짐은 눈물을 터뜨리며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렸고 10분에서 15분의 침묵 속에 로저스는 이전에 나왔던 감정을 반영하려 하였다. 각주에서 로저스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에게서 느껴지는 잘하고 있는 자발적인 느낌으로 이 개인적인 표현을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진술을 치료에서 결정적인 전환 시점으로 볼 뿐 아니라 치료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보았다. 로저스는 이렇게 회상하였다. 내가 열심히 내담자에게 초점을 맞출 때 내 존재가 치유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이 아마도 참된 치료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1, 2년 중 한 기간 동안 위스콘신에서 함께했던 정신분열증 환자와 작업을 하면서 많은 기간 침묵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중요한 전환 시점은 그가 포기했을 때, 살든지 죽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리고 연구소에서 벗어나고 싶어 할 때였다. 나는 말했다. 나는 당신이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내가 당신을 신경 쓴다는 것을 알았으면 해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는 10에서 15분 정도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것이 치료의 전환점이었다. 나는 그의 느낌에 대해 반응했었고 그것들을 수용했지만 내가 그에게 한 사람으로서 다가가고 진정으로 내 감정을 표현했을 때 그에게 진실로 다가가게 되었다. 요약.
로저스는 이 두 회귀가 짐의 치료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다. 그는 이 회귀들이 치료에서 치료자 자신을 이용한 좋은 예라고 생각했다. 더불어 이 회귀들은 활동적인 치료의 부분을 검토했던 체험적 치료자들에게 질문을 받을 때 우세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다. 만약 있다면 어떤 진전이 있었는가? 치료자는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는가? 치료자는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변화는 짐에게 두 단계로 나타났다. 첫째, 그는 병원을 떠날 수 있었으며 자기 효능감과 독립심이 커지고 유능하게 분별력 있는 수준에서 기능하며 행복하고 친구들과도 상호작용을 했다. 둘째, 로저스는 자신을 고집스럽고 억울하며 학대당하고 가치 없으며 쓸모없고 무력하며 사랑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했던 짐의 관점이 더 이상 단단한 껍데기 그리고 비통함, 유연한 대처가 힘든 사람을 경험하지 않는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을 생각했다. 두 가지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로저스의 유용함은 초기에는 돌봄에 있었는데 아마도 이는 내담자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로저스의 그 잘못된 추론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제시된 논평을 고려하였다. 1. 로저스의 이론적 그리고 치료적 목표와 일치하는가? 2. 로저스는 이 두 번의 중요한 회귀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회귀에서 로저스의 이론적이고 치료적인 목표에 대한 일관성은 분명하다. 그는 내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과 더불어 끊임없이 내담자에 대한 준거 틀을 경험하려고 노력하고 소통하려 했다. 로저스는 긴 침묵으로 자신을 억제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짐을 이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그는 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한 인간으로서 내담자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었다. 비록 로저스는 간혹 그의 강렬한 느낌에 대해 표현하도록 강요하기도 했지만 보통 내담자의 방향성과 독특한 존재 방식을 따라가려는 이론적 자세를 유지했다. 또한 이 특별한 사람과 함께한 로저스의 경험은 그가 지지했던 일반적인 이론과 치료적인 태도를 예측했던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가 일치감을 가졌던 것과 동일하게 로저스는 그가 단순히 그와의 관계에서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따라갔다고 느꼈다. 이와 비슷하게 로저스는 지금 이 순간에 한 사람으로 있으면서 짐 브라운과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것을 원했다. 마지막으로 이 두 번의 중요한 인터뷰에서 로저스가 한 것은 그만의 단어들로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는 한 사람으로서 그에 대해 따뜻하고 자발적인 배려를 느꼈고 이것을 여러 방법으로 표현했어요. 하지만 짐이 절망했을 때 그 순간에 난 가장 깊이 있게 느꼈어요. 우리는 두 명의 진정한 그리고 진실된 사람으로 교감하고 있었어요. 개인적 반응. 나는 만성적인 장기 입원 내담자들과 초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짐과 함께한 로저스의 회기들을 리뷰하고 논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뻤다. 나는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 동안 이와 같은 내담자와 함께 작업하면서 내담자 중심 치료를 배웠다. 나는 일리노이주의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처음으로 행해진 직업적 치료적 프로그램 중 하나를 시작했던 보건사회복지 상담가 중 한 명이었다.
나는 환자들과 개인 집단과 집단 치료를 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그들에게 병원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나와 함께 작업을 한 내담자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퇴원율을 보였고 재발 기록도 낮았다. 이들 대부분은 20년에서 30년 동안 병원에서 살았다. 나는 어떤 변화의 순간이나 중요한 전환 시점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병원을 나갈 수 있거나 최소한 폐쇄병동에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행동과 태도가 변화된 100명이 넘는 환자를 기억한다. 그들은 주된 치료적 만남을 나와 함께 했는데 때로 초기에 직장 혹은 교육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짐의 회귀에 대한 로저스의 리뷰는 내가 한 젊은 남자와 가졌던 회기를 떠오르게 했다. 그는 50번 이상 침묵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 화가 났고 종종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어떤 반응도 얻지 못한 채 종종 그에 대한 내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는 몇 년이 지난 후 그가 결혼을 하고 화기를 받았으며 성공한 전문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내담자와 어떤 개입이나 판단, 간섭 없이 내담자의 존재 방식으로만 로저스가 166시간의 치료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 내담자는 선택할 수 있었다. 그에게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조건들로 위협받을 필요가 없었다. 로저스는 자신의 이론을 바탕으로 계속했고, 즉 개인의 실현화 경향성을 따랐다. 그의 이론에 충실했던 로저스는 내담자를 그의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권위자라고 믿었다. 나는 내가 치료자로서 중요한 것을 해야 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했다. 또한 나는 내담자에 대한 로저스의 헌신에 감명받았다. 그는 짐을 위해 담배를 찾으며 다음 약속에 대해 염려하였고 그에게 줄 잡지들을 찾으며 돈까지 빌려주었다. 모든 행동은 나에게 사람을 돌보는 행동으로 보였고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인 것 같았다. 더불어 로저스는 짐의 경험을 이해하고 또 다른 면의 경험적 세계 역시 이해하고자 했다. 나는 짐이 강렬한 느낌이 들도록 압박한 주된 이유가 이 때문인 것으로 본다. 나는 로저스가 내담자의 이러한 강렬한 느낌에서 벗어나서 내담자에게 초점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느꼈다. 그럼에도 로저스는 짐의 흐느낌을 다뤄야 한다고 강하게 느꼈을 때에도 내담자의 세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다. 나는 만약 로저스가 짐의 저항과 흐느낌 그리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 치료의 방향이 달라졌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다. 또한 로저스가 짐을 위해 흔쾌히 담배를 찾는 의지가 로저스가 중요하다고 믿었던 순간에 짐을 진전시킬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였는지 궁금하다. 나는 짐이 선생님은 언제나 담배를 찾아주시고 그것이 내 모든 좋지 않았던 시간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았다. 치료에서 변화의 중요한 순간이 있을까? 이 사례에서의 로저스의 통찰력 안에서는 분명히 있다. 마지막으로 짐이 스스로 방향성을 가지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구력 있게 해나간 것이 가장 감동스럽다. 그는 저항했고 깊이가 있었던 중요한 전환 시점과 되돌릴 수 없는 감정을 경험한 후에도 저항이 계속 남아 있었다. 로저스에게 남긴 편지에서조차 짐은 그를 괴롭히던 것들에 대해 될 대로 되라 식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좋은 느낌이었다고 한 것에 주목할 수 있다. 정리하면 나는 이 두 회기가 로저스의 이론적이고 치료적인 목적을 대표할 만한 의미 있는 회기라는 것을 발견했다.
치료자가 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공감과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경험하고 의사소통하기 위해 로저스는 일관된 목표를 표현하고 있다. 이 회기들은 로저스의 다른 사례와는 다르게 전형적인 것이 아니었기에 특별히 더 관심이 간다. 나는 이 회기들이 정신병이 있는 개인과 함께하는 장기적인 회기들의 본질과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개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대부분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을 때 놀랄 만한 한 인간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되새겼다.